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박건웅입니다. 자,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Identifiability of Additive Noise Models입니다. 자, 본 내용은요. 아래 두 개 보이는 이 논문 두 개를 요약한 거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Identifiability Result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dditive Noise 모델이 왜 최근에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디티브 노이즈 모델은요. 여기 보이는 causal discovery, 인과관계 추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인과관계 추론은요. 어떠한 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그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요. 우리 담배를 많이 피면 사람이 폐암에 걸립니까? 라는 인과관계성을 우리 많이 보이려고 했었죠.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러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기간도 길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흡연하는 그 기간도 길어지고 데이터도 더 많이 쌓여서 이러한 인과성을 찾을 수 있게 되었죠. 그 밖에도 뭐 이런 패스트푸드 술을 먹으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집니까? 라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시도도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causal discovery는요,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또 중요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요,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 방법들이요, 코릴레이션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이 코릴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decision making은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봤더니 이게 증가하면 상어한테 물리는 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이러한 패턴을 찾았다고 할게요. 자, 당연히 코릴레이션은 있어요. 데이터 상으로요. 자, 이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causal relationship이 있겠구나. 즉, 아이스크림을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냄새를 잘 맡거나 혹은 그러한 사람들을 더 좋아해서 잘 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 후에 자, 상어의 공격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팔지 말아야겠다라는 잘못된 정책을 펼 수도 있겠죠. 이건 당연히 이 코릴레이션을 causal relationship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실제로 아이스크림 안 판다고 상어한테 안 물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여기 여름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이 와서 온도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는 거고요. 바다에도 많이 들어가죠. 바다에 많이 들어가니까 상어한테 물리는 횟수도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이 둘 간에는요.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상어한테 물리는 사건의 수에서는요. 어떠한 causal relationship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뭐 그 밖에도 많은 논문들에서 다양한 예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사고에 가면 명문대 진학이 올라가느냐 이것도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코릴레이션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러한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 실제로 공부 잘하고 공부에 의욕이 있는 학생들이 자사고에 갔기 때문에 명문대를 간 거지 자사고에 그냥 갔다고 해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것도 우리 선블럭을 많이 사용하면 이제 스킨 캔서, 피부암이 떨어지더라. 자, 이것도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내가 선블럭을 안 쓰면 스킨 캔서가 무조건 발현될 가능성이 올라가느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실제로는요. 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스킨 캔서 확률이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선블록을 사용하면 해를 보더라도 그 자외선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스킨 캔서 발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를 안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블록을 굳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코릴레이션을 인과관계로 잘못 파악을 하면 잘못된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질문으로 causal discovery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interventional experiment A/B 테스트가 대표적인 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요, directed acyclic graphical model에서 노드들 간에 이런 방향성 선을 이어주는 어떤 관계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어떠한 약이 어떠한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통적으로는요. 해당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은 후에요. 한쪽에는요. 실제로 약을 주는 그룹에서 트리트먼트 그룹, 또 다른 쪽에는요. 약 대신에요. 비슷한 모양의 아무것도 없는 맹물만 들어있는 이제 컨트롤 그룹 대조군 을 넣고요. 다른 변수들은 모두 다 똑같이 제공을 해줘요. 다 통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다른 거는요. 한쪽 그룹은 약을 줬고 다른 쪽은 플라시보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환자들이 얼마나 더 낫는지,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안 낫는지 이런 걸 비교하면서 이 약의 효과를 찾는 방법, 약과 그 해당 디지즈, 그다음 질병의 관계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저고요. 박건우. 제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에요. 자, 우리 유전적으로만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엄마랑 이제 반반씩 DNA를 이제 제 아들한테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보면은 이 father와 child는요, 당연히 genetically dependent 할 거고요. mother와 child도요, 당연히 genetically dependent예요. 그 상대적으로요, father와 mother는요, 당연히 genetically independent 하겠죠. 그래서 그런 independence 혹은 dependence relationship을 이용해서 이러한 관계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에서 이제 집중할 거는요. 여기 보이시는 두 번째 방법, Directed Acyclic Graphical Model, 즉 대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대그 모델의 이제 one of the main goal 자체는요. Estimate the causal structure under some assumption 해서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변수들의 causal structure 자체를 이제 찾는 게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제 가족 사진이죠. 자, 이 경우에 X3가 제 차일드의 DNA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X1과 X2에 대한 어떠한 펑셔널 관계로 디파인이 되겠죠?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X1과 X2는요, genetically independent예요. 통계적으로 표현해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1과 X3는요, 당연히 marginally dependent 하고요. X2와 X3도 당연히 유전자를 줬으니까 marginally 이제 dependent 하게 됩니다. 이 앞에 세 가지는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이것도 볼게요. X2가 주어졌을 때 X2의 효과를 다 빼더라도 우리 X1과 X3는요. 여전히 디펜던트 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 X1이 제가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여기다 쓸게요. X1이 다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X2는요, 다 빨간색이에요.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X3 같은 경우에 절반씩 받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받고, 뭐 이렇게 받고 있고, 그 다음에 X1이 또 요 정도 또 절반씩 이렇게 섞였겠죠. 잘 믹스돼서 섞였을 거예요. 자, 우리 X2의 효과를 다 뺀다고 쳐요. 그러면 여전히 파란색이 남겠죠. 그럼 여기 있는 파란색들과 여기 있는 파란색들은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conditionally dependent 한 관계도 알 수 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요. X1의 효과를 다 빼더라도 즉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을 다 빼더라도 X3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과 X2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이렇게 conditionally dependent 관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가장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여기 X1과 X2가 X3가 주어졌을 때 conditionally dependent 하다 이거거든요. 기존에 marginally하게 independent 했는데 왜 X3가 주니까 dependent 할까? 이것도 보면요. 자, X3가 일단 주어진 상태예요. 정보로 기존에 있는 정보로 주어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X3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X1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뺄게요. 그럼 뭐만 남죠? 빨간색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X2를 조금이라도 설명이 가능하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conditionally dependent 관계를 갖게 돼요. 자, 요런 6가지 all possible
marginal independence와 conditional independence relationship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스트럭처를 찾을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그래프 구조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구조라고 해서 V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marginal independence, 그다음에 conditional independence relationship으로 찾을 수 있는 그래프는 이 V 스트럭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x1, x2, x3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fully connected 그래프는 이제 이런 것들로 다 찾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두가 dependent 하게 될 테니까요. conditionally dependent, marginally dependent.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conditionally independent와 marginally independent 관계만 가지고 이 그래프 구조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또 다른 방법,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서, 즉 어떤 assumption을 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 causal structure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방법은요. 첫 번째 이제 non-Gaussian linear SEM, 그다음에 두 번째는 non-linear additive noise models, 그다음에 세 번째는 count distribution DAG 모델, 그다음에 네 번째 Gaussian linear structure equation models with the equal error variance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non-Gaussian linear SEM 같은 경우에는요. linear SEM은 이런 거예요. x1은요. 어떠한 epsilon 1 아무것도 영향을 안 받고요. x2 같은 경우에는요. 베타 1 곱하기 x1 플러스 epsilon 2. 그다음에 x3는요. 베타 1 x1 베타 2 x2 플러스 epsilon 3.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x2는 x1한테 영향을 받죠. 그럼 x1은요. x2한테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런트니까요. 마찬가지로요. x3는 지금 x2랑 x1한테 영향을 받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x1과 x2가 이제 x2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x3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리니어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 x1과 x2가 리니어 선형 관계를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x3와 x1, 2는요. 당연히 선형 관계가 있어요. 자, 이런 게 하나의 어썸션에 해당하고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넌 가우시안은요. 요 에러 텀 보이시죠? 요 에러가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안 따르고 어떤 특정한 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두 어썸션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 그래프 구조를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non-linear additive noise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 설명할 게 additive noise 모델이니까 이 부분도 조금만 설명을 하면 어떠한 베리어블 노드가 있을 때 이거는요. arbitrary function of x의 parent 그 다음에 플러스 additive noise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J는요, 뭐 1, 2, 3 어떤 거 될 수도 있죠. 자, 이 경우에는요, non-linear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additive noise 모델이죠. 이거 에러 텀이요, 항상 더하기 텀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펑션 자체가요, 리니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커서 스트럭처를 찾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count distribution DAG 모델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x, y라는 response variable이 0, 1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위에 보이는 이런 경우에 우리 리니어 모델 그냥 적용할 수 있잖아요.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뭐 이런 것들 쓸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적용을 하죠. 뭐 그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이제 카운트 디스트리뷰션 대그 모델이고요. 이제 네 번째는요. 이제 가우시안 리니어 셈스 with equal error variance라고 해서요. 이제 첫 번째 모델과 다 똑같은데요.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이 에러 텀이 다 가우시안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도 우리가 이런 스트럭처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요. 이 엡실론 1, 엡실론 2, 엡실론 3들이 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당연히 이때 분산이 다 같으면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커서 스트럭처를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대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커서 릴레이션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 causal relationship 말고 directional independence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이런 방향성 관계를 찾는데 우리가 굉장히 유용해요. 실제로 이제 리얼 데이터 분석 결과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틴 시그널링 데이터라고 해서 뭐 SOX 모델에서 8개, 여기 보이시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1개네요. 11개의 이제 프로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이 프로틴들 간의 어떤 관계를 파악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실제로 이 관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 8,800개 이 샘플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벤셔널 익스페리먼트를 이용해서 이걸 찾았거든요. 자, 이렇게 샘플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실험도 8,800번을 했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8,800개 안 쓰더라도 디렉티드 에이시클릭 그래피컬 모델, 즉 대그 모델을 쓰면은 훨씬 적은 샘플만 가지고도 이 구조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용해 본 결과 대그 모델은요. 이 8,800개가 아니고 한 1,000개 혹은 500개만 있어도 충분히 이 스트럭처를 잘 찾는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걸 찾으면 또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를 준비해 왔거든요. 여기 프로틴 P38이네요. 38. 이 38을 우리가 낮추고 싶어요. 어떤 모종의 이유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에 영향을 줘서 이 수치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프로틴을 우리가 건드려야 되죠?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주는 pKa를 골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pKa를요, 우리가 건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 이걸 건드리는 약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PLC를 골라야겠죠? 이걸 건드려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PLC도 건드리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AKT 이걸 건드려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타겟한 어떤 프로틴 그 수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건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관계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ausal structure 혹은 이 dependence structure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AKT라는 이 단백질 이게 변하면 우리 PKC가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요?라고 하는 이제 예측도 할 수가 있거든요. 딱 보시면요. PKC는요. 어느 P38한테 지금 영향을 받죠. 그리고 AKT는 직접적으로는 PLC한테 영향을 주고 PLC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으면 또 PKA한테 영향을 주고 PKA는요. P38한테 영향을 주고 따라서 이게 PKC한테 영향을 가는 거죠. 이걸 단계별로 다 예측을 해서 조금 더 AKT가 정확하게 어떠한 프로세스로 또 얼마만큼 PKC한테 영향을 주는지 이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이제 프로틴 RAF가 있는데 여기 RAF가 있죠. 이걸 변화시키는 것이 AKT 변화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모종의 이유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RAF를 변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거, 바꾸기를 원하는 건요. AKT예요. 그러면 우리 RAF를 변환시켜 가지고 계속 수치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AKT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 그래프 구조 보면 RAF는 AKT한테 영향을 받기만 하지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따라서 RAF는 아무리 변화를 시켜도 이제 AKT한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도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서 실험의 개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려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에는요. Mathematical Marks Data라고 해서요. 자, 앞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nterventional experiment가 가능해요. 모든 것 다 통제하고요. 이제 프로틴, 어떤 특정 프로틴만 하나만 딱 변화를 시키는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나온다고 하면요.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빅데이터는 사람들을 다 통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변수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인터벤션 익스페리먼트를 못 하더라도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요.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8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성적들을 이제 조사를 해요. 그다음에 수학 성적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겁니다. 당연히 학생들을 우리가 뭐 알지브라 점수만
그러니까 대수학 점수만 바꿔보고 혹은 뭐 벡터 점수만 바꿔보고 이렇게가 다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알지브라 잘해야 벡터 잘하고 알지브라랑 벡터 잘해야 메케닉스 잘하죠. 왜냐하면 알지브라는 1학년 과목이에요. 벡터는 2학년, 어널리시스도 2학년, 메케닉스 3, 4학년, 스태티스틱스 3, 4학년 이런 선수 과목, 뭐 후수 과목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기본적으로 사전 지식을 통해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기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험 점수만 가지고도 이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람들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걸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얼추 다 찾을 수 있더라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를 알고 있다고 하면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지브라를 못해도 우리 스태티스틱 잘할 수 있나요? 보시면 알지브라가 어널리시스와 두 개가 이제 스태티스틱스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알지브라 못하면 스태티스틱스 잘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메케닉스를 공부하면 스태티스틱스도 잘할 수 있나요? 자, 메케닉스는 스태티스틱스한테 전혀 영향을 못 주죠.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따라서 못해요. 이거는 현저하게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지브라와 어널리시스 점수가 각각 50점, 60점이면 통계학의 점수는 몇 점을 예측하나요? 이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면 이 스태티스틱 점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굳이 벡터, 메케닉스 혹은 다른 과목 점수들을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점수가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스태티스틱스 점수를 예측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제 대그 모델은요, 다양한 질문들에 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그 모델의 가장 필수적인 노테이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개념은요, parent라고 해서요. 어떠한 노드들이 서로 디렉티드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때 그 디렉티드 엣지가 출발하는 노드를요, 우리는 parent라고 불러요. 자, 위에 있는 3노드 그래프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요. 여기 1에서 3으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는 이 엣지를 볼 수가 있죠. 따라서 3번에 대한 패런트는요. 1번과 2번 노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차일드는요. 패런트의 역개념이에요. 즉 디렉티드 엣지가 있을 때 그 엣지가 향하는 노드를 말합니다. 자, 이 경우에 1에서 3으로 가는 엣지를 볼 수가 있죠. 따라서 child of 1은요. 3번 노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더링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제 대그 자체를 디렉티드 에이클릭 그래프 자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이유는요. 이 엣지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올더링에서 먼저 오는 엘레멘트는요. 뒤에 오는 엘레멘트의 패런트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뒤에 위치하는 엘레멘트는요. 먼저 위치한 엘레멘트의 차일드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첫 번째 element of the ordering 같은 경우에는요. 나머지 엘레멘트들의 parent만 될 수 있다는 소리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요. 마지막 엘레멘트 같은 경우에는요. 나머지 엘레멘트들의 child만 될 수 있어요. 엣지로 연결돼 있으면 child, 연결이 안 돼 있으면 child가 아닌 거겠죠. 자, 이 경우도 위에 있는 그래프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면요. 자, 우리 1번의 child가 3이고요. 2번의 child가 3인 것도 알고 있어요. 따라서 3번은요. 1번과 2번의 차일드, 공통된 차일드이기 때문에 이 올더링에서는 맨 마지막에 위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뭐 페런트 혹은 차일드 관계가 없죠. 따라서 누가 먼저 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응되는 true ordering 같은 경우에는 1, 2, 3 혹은 2, 1, 3 모두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그 모델의 굉장히 유용한 성질인 팩토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팩토라이제이션은요, 대그 모델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요, 각 노드의 부모 노드들이 주어졌을 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 부분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여기 아래 3노드 체인 그래피컬 모델 보이시죠?
자, 이 경우에 x1, 2, 3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요. x1에 대한 페런트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x1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곱하기 그다음에 x2의 페런트인 x1이 주어졌을 때 x2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곱하기 그다음에 x3의 페런트인 x2가 주어졌을 때 x3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요. 베이지 룰에 따라서 이제 아래처럼 표현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둘이 다른 점은 맨 마지막 텀밖에 없죠. 그래서 x2가 주어졌을 때 x3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다시 x1과 x2가 주어졌을 때의 x3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과 같다. 이제 이 말은요. x1과 x3는요. x2가 주어졌을 때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이 팩토라이제이션 프로퍼티는요. 대그 모델이 변수들 간의 이런 방향성 관계 혹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릴레이션십을 잘 설명한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앞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한 적은 있지만 애디티브 노이즈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제 애디티브 노이즈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대그 모델의 스페셜한 케이스로서요. 각 변수들이요. 이제 그 부모 노드들의 어떤 특정 arbitrary function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해요. 그리고 플러스 independent error 여기 independent error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FJ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리니어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폴리노미얼 상관없습니다. arbitrary function이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F1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F2는 폴리노미얼, F3는 뭐 코사인 펑션, 뭐 F4는 사인 펑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조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이제 플렉서블한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모든 펑셔널 릴레이션십 자체를 이제 리니어로 고정하면 이제 리니어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xj는 summation of 베타 kj 곱하기 xk 이때 k는요 j의 페런트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인디펜던트 에러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 부분 우리가 조금만 더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epsilon 1, x2 같은 경우에는 베타 1, x1, epsilon 2, x3는 베타 이거는 2,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3, 2, 3, 1, x1, 베타 3, 2, x2 플러스 epsilon 3라고 하면 우리 x를요 x1, 2, 3의 벡터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B라는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게요. 당연히 로우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써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시 써보면 I 빼기 B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하기 이제 X는 에플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시 써보면 인버스 매트릭스 곱하기 엡실론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B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조를 설명한 거고요. 당연히 만약에 X1이 X3의 페런트가 아니다. 그러면 베타 3, 1은요.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0 이렇게 쓰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X2가 X3의 페런트다라고 하면요. 이 베타 3, 2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저희가 엡실론에 대한 분포가 만약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이때 베리언스가 시그마 j 제곱이다. 라고 하면요.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경우에 x인데 이 엡실론 자체가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만 I 빼기 B의 형태, 인버스의 형태로 우리가 갖게 되는 거 쉽게 유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애디티브 노이즈 모델의 아이덴티파이빌리티 컨디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조건이 추가되면 우리가 해당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이제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최근 2013년도에 네, 요나스 피터 그다음에 피터 불만이 이제 Identifiability of Gaussian Linear Structure Equation Models with Equal Error Variance라는 논문에서 에러 베리언스들이 다 같으면 우리 그 구조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모집단 population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limited sample case에서도 해야겠죠. 그래서 low dimensional setting에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high dimensional setting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아래와 같은 연구들이 있고요.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가우시안 리니어 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애디티브 노이즈 모델처럼 이제 폭넓은 이제 펑션들을 다 다루는 것도 아니고요. 에러 베리언스가 전부 다 가우시안이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x1, x2, x3 혹은 xp까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응되는 에러도요, p개가 있겠죠. 이때에 엡실론 i들이요 모두 가우시안을 따라야 돼요. 하나라도 가우시안이 아니면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고 에러 베리언스도요 이 p가 굉장히 크다고 할 때 모두 같아야 되는데 조금만 달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되는데 x3가 뭐 x1 그 다음에 x2 그 다음에 뭐 x3 제곱 자 이렇게 돼도요 x4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도요 우리는 이게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발표의 메인 퀘스천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애디티브 노이즈 모델의 어떤 분포를 알고 있으면 그래프 구조를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까? Even with heterogeneous error variance 일 때도요. 자, 당연히 제 대답은 yes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all possible bivariate graphical 모델을 가져왔어요. 여기서 보면 노드가 두 개고요. 자, 여기 있는 G1, G2, G3가 all possible 그래프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변수들이 이런 엣지가 있다는 것은 이제 디펜던트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요. 엣지가 없다는 건 인디펜던트하다는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만약 G1이 true라면요. 변수들이 인디펜던트. 그리고 만약에 G2 혹은 G3라면요. 변수들이 디펜던트한 관계를 가질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요. 우리 G1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런 디펜던스 릴레이션십 가지고는요. G2가 트루 그래프인지 혹은 G3가 트루 그래프인지 이거 자체는 찾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제 다음 질문은 우리가 그러면 이 엣지의 방향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방법은요. 제가 uncertainty score 혹은 저기다 쓸게요. 혹은 dispersion, conditional variance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 우리 가우시안 리니어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로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여기 보이는 G2가 트루 그래프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모델의 정의대로 따라가면 X1은요. 어떠한 에러텀 엡실론 1일 거고요. 페런트가 없으니까. X2 같은 경우에는 베타 1 곱하기 X1 플러스 엡실론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엡실론 J들은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분산은 시그마 J 제곱을 갖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 방향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forward selection, 일명 top-down approach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ackward selection, 또 다른 말로는 bottom-up 이제 approach가 있습니다. 이제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uncertainty score 자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나타내거든요. 만약 variance of x2 같은 경우에는 이제 x2가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 이 dispersion,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예요. x1, variance of x1도요. x1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variance of x2는요. 시그마 2 제곱 더하기 베타 1 제곱 곱하기 시그마 1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variance of x2는요. 정의대로 하면요. 베타 1 x1 플러스 epsilon 2고 x1과 epsilon 2는 independent 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variance of x1은요. 시그마 1 제곱 이것도 정의대로 넣어보면 바로 계산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에러 베리언스가 정확히 같진 않지만 일단 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설명의 편의상.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시그마 2 제곱과 시그마 1 제곱이 서로 캔슬 아웃 돼서 베타 1 제곱, 시그마 1 제곱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우리 모델의 정의대로 따르면요. x1은 페런트라고 했죠? 베타 1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러면 요 같다를 이제 비슷하다라고 바꿀게요. 자, 이래도 이 조건이 항상 성립할까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 베타1과 시그마1 제곱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걸 이제 기반으로 이제 찾는 게 Ford selection. 그리고 만약 variance of x2가 variance of x1보다 더 크면 이게 x1이 x2의 x2가 x1의 결과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x2 같은 경우에는 uncertainty source,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제공해주는 source 자체가 x1이랑 epsilon 2 두 군데에서 와요. 그렇죠? 근데 x1 같은 경우에 불확실성이 어디만 와요? epsilon 1에서만 오죠. 자,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x2가 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하는 게 해서 이제 찾는 방법이 Ford selection approach고요. 자, 이 부분은요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시계열 혹은 환경, 공간 데이터에서 많이 쓰죠. 우리 에러 같은 경우에 보통 measurement 에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시가 있으면 이쪽에 뭐 강북구 여기 뭐 강남구 있으면 메저먼트 에러 자체는 다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메저먼트 그 기계 디바이스의 에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에 대부분 이 시그마 J 제곱들이 다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경우에 문제를 풀거든요. 모델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찾으면 우리가 이 Ford 셀렉션 기반으로 정확하게 이 구조를 찾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거꾸로 하는 것도 있어요. 백워드 셀렉션이고요. 이 경우에는 X1을 X2가 다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의 uncertainty 레벨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X2를 X1으로 설명하고 난 나머지의 베리언스를 계산하니까 시그마 2 제곱이 나올 거예요. 뭐 이 부분은 당연해요. X2 같은 경우에 한번 다 지우고요. X2 같은 경우에는요. 자, X1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epsilon 2는 전혀 설명을 못 하죠. X1이 epsilon 2를. 그러니까 자, X2를 X1이 설명한 나머지 파트는 epsilon 2가 그대로 남게 돼서 시그마 2 제곱만 남게 돼요. 자, 이 경우에는 어때요? 자, X1을 X2로 설명한다고 할게요. 그럼 X2는 자, X1의 정보를 일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epsilon 1이요. 일부 설명이 돼요.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어떠한 파지티브 밸류만큼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다라고 하면요. 이 두 부분 또 캔슬 아웃 되겠죠? 그래서 0, 이 음수가 0보다 작으면 항상 우리가 이 구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이것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 베타 1과 시그마 1, 시그마 2 제곱이 어떠한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완전히 같지 않고 조금 비슷하더라도 이 관계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요. 우리 G3도요. G2와 마찬가지로 이런 forward selection, backward selection 방법으로 관계를 찾을 수가 있고 이제 true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marginal variance와 conditional variance의 관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프 구조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들은 이제 바이베리의 케이스고요. 피베리의 케이스로 바꿔도요.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앞서 이런 노테이션들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포워드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찾는 거예요. 원인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x1, x2, x3 이런 식으로 된 체인 그래프라고 하면요. 처음에는요. 마지널 베리언스들을 다 비교를 해요. 그래서 variance of x1, variance of x2, variance of x3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 한 다음에 누가 가장 작은지 이걸 찾습니다. 자, 그러면 x1이 골라지겠죠. 찾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노드를 찾아야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제 x2 기분 x1 첫 번째 노드가 패런트가 될 수가 있다 그랬죠. 오더링 정의상. 그래서 x3 기분 x1 자, 이렇게 나머지 노드들의 모든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찾는데 이때 컨디셔닝 셋 안에 들어가는 건 x1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당연히 x2가 가장 작아지게 돼요. 여기 엡실론 2가 있고요. 엡실론 3가 있고 여기 다 대응되는 에러 텀들이 있는데요. 자, x1이 x2를 설명하면 오로지 남는 건 엡실론 2밖에 없어요. x3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x1이 x3를 전부 다 설명을 못하죠. x2의 모든 이펙트를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엡실론 플러스 얼마만큼 에타 2만큼 조금 남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컨디셔널 베리언스가 더 커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비교해 가면서 찾을 수 있다는 게 A번 결론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백워드 셀렉션도 똑같아요. 이 경우에도 첫 번째는 variance of x1 given x2, x3, xp 한번 계산하고 똑같이 x2 given x1, x3, xp 자, 이거를 모두 p번을 계산합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누구냐 혹은 가장 큰 게 누구냐 이걸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래프 예제 그대로 들게요. x2 같은 경우에는 x1 설명하면 엡실론 2가 그대로 남게 돼요. 이렇게 자를게요. 근데 x1 같은 경우에 x2가 설명하는 부분을 다 빼고 나면 엡실론 1이 일부 설명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x variance of xp given x1, x2, x p 빼기 1이 가장 큰 밸류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오더링의 마지막 엘리멘트를 우리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고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뒤에서 두 번째 엘리멘트를 또 찾아야겠죠? 똑같이 해주면 돼요. x1, 자, x2, x3 하는데 이번에는 xp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variance of x2 자, 이런 식으로 또 계산한 다음에 어떠한 베리어블이 가장 큰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갖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오더링을 또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이렇게 포워드 셀렉션과 백워드 셀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리니어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이라고 한정을 지으면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은 이렇게 동치 관계 있는 걸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백워드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리니어 셈에다가 추가적으로 가우시안 리니어 셈이라는 조건을 추가하면요. 아래 조건이 이렇게 동치가 되는 거 우리가 쉽게 계산이 됩니다. 사실 쉽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매트릭스 인버전을 다 손으로 계산해 보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결과가 지금 나타내는 거는요. 기존에 우리 가우시안 리니어 셈 같은 경우에는요. 에러도 다 가우시안이어야 되고 변수들의 관계도 다 리니어여야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에러 베리언스들이 다 같아야만 그 변수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에러 베리언스들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도 우리가 이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에러 베리언스가 같다고 하면요. A와 B, forward selection과 backward selection 컨디션은 언제나 만족하는 거 쉽게 파악이 돼요. 여러분들도 여기 시그마 J와 시그마 K 이 위치에다가 그냥 똑같이 시그마 제곱을 넣어주면 다 캔슬 아웃 돼서 0보다 크다. 자, 이 부분도 다 캔슬 아웃 돼서 0보다 크다. 이거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forward selection과 backward selection은 둘이 같은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발례를 들어드릴게요. 실제로 같지가 않습니다. 같지 않다는 말은요. 다시 말해서 이제 forward selection 기반으로 만든 알고리즘과 backward selection 기반으로 만든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모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는 3노드 체인 그래피컬 모델을 들 거고요. 이제 정의대로 하면요. x1은 epsilon 1과 같고요. x2는요. 베타 1 곱하기 x1 플러스 epsilon 2, x3는 베타 2 곱하기 x2 더하기 epsilon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편의상 그냥 정규 분포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ward selection 컨디션 같은 경우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arginal variance들을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 작으면 앞서 보여드린 그 조건이 만족하게 되고요. 자, variance of x3도요. 우리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것도 이런 관계를 가져야지 앞에 보여드린 identifiability 컨디션이 만족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x1을 이렇게 골라내게 되면요. x1이 기분되어 있을 때 x2와 x3의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비교해야겠죠. 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 모델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워드 셀렉션은요. 이제 컨디셔널 베리언스부터 확인을 하죠. 자, 그 경우에는 제가 쓰지는 않고요. 이렇게 되는 거 세 가지 조건이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조건에서는 그러니까 어떠한 베타와 시그마 J의 레인지에서는요. 이제 forward selection이 조금 더 강하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backward selection이 조금 더 강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에러 베리언스가요. 이제 A 곱하기 시그마 J 빼기 1 제곱 즉 A가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점점 작아지는 케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forward selection이 위에 A1, A2, A3를 다 만족하려면요. 베타 1 제곱이 1 빼기 A보다 크고 베타 2 제곱도요. A 빼기 A보다 커야 돼요. 근데 백워드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요. 베타 2 제곱의 조건은 같은데 베타 1 제곱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자, 이 경우가 위에 있는 1 빼기 A보다 좀 더 크기 때문에 forward 셀렉션이 백워드 셀렉션보다 조금 더 폭넓은 범위 내에 있는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스페셜하게 시그마 1, 2, 3 제곱을요. 2, 1, 1, 그 다음에 베타 1을 1로 고정을 시킬게요. 그럼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떠한 베타 2의 레인지에서 forward selection과 backward selection 컨디션이 만족하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각각 이렇게 된다고 해요. 당연히 backward selection은 언제나 만족하는 조건이죠. forward selection은 이거보다 커야만 만족하니까 이 경우에는 backward selection이 조금 더 마일더하다, 즉 더 큰 범위의 모델을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forward selection과 backward selection은 항상 equivalent 하진 않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forward selection이 더 낫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backward selection 자체가 조금 더 마일더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설명했던 이제 identifiability 컨디션을 이용해서 실제 모델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이제 uncertainty scoring, 즉 US 알고리즘이고요. 자,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IID 샘플이 들어왔을 때 가우시안 linear structure equation 모델을 학습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알고리즘은 다음 두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컨디셔널 베리언스들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오더링을 추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이것도 앞서서 설명을 했었죠. 엣지가 있으면 디펜던트하고 없으면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페런트 에스티메이션을 합니다. 자, 이 스텝 1과 2에서 했던 것들을 결합하면 우리 그래프 구조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US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서는 스텝 1에서는 이제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고요. 스텝 2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조건부 독립 관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돼요.
네, 이 경우에는 우리 가우시안 리니어 셈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디셔널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샘플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인버전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이시는 피셔스 제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이 논문에서는요, 이제 로우 디멘셔널 세팅, 즉 충분히 큰 샘플 사이즈에서는 이 해당 알고리즘이 컨시스턴트하다는 것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이 디멘셔널 같은 경우에도 다른 논문들에서 또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앞서 한번 설명드렸던 이제 Mathematic Marshalls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그 과정, 그 결과를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Mathematics Marshall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멀티베리 가우시안 데이터고요. 88명의 학생들이 5개의 과목 시험 점수를 갖고 있는 데이터예요. 자, 당연히 스케일은요, 0부터 100까지가 있고요. 자, 이 BN런이라는 R 패키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변수들의 코릴레이션과 파셜 코릴레이션 플롯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면은 굉장히 highly positively correlated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다 파란색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기반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과목, 한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은요, 나머지 과목도 다 잘한다. 그리고 한 과목을 잘 못하면 나머지 과목도 잘 못한다. 잘하는 학생은 다 잘하고 못하는 학생은 다 못하더라.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는 이제 파셜 코릴레이션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거의 0에 근접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메케닉스와 스탯은 관계가 없을 것이다. 나머지 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메케닉스와 어널리시스도 별 관계가 없을 것이다. 나머지 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뭐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요, 방향성 관계죠. 그 방향성 관계를 앞서 제가 설명드린 US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원래대로라고 하면요, 이 부분이 벡터가 메케닉스까지 가고 나머지 이 까만색 라인 있는 게 이제 트루 그래프인데요. US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니까 이 빨간색 라인 메케닉스에서 벡터로 가는 이제 잘못 추정된 방향이 잘못 추정된 엣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에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요, 이제 identifiability 컨디션 자체가 잘 만족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엡실론 J의 베리언스가요, 비슷비슷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저하게 달랐다. 왜냐하면 어떠한 시험은요, 너무 쉽게 출제됐거나 어떠한 시험이 너무 어렵게 출제돼서 시그마 J 제곱이 현저하게 나머지 에러 베리언스와 다른 경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오더링을 잘못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에러 베리언스를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추정치의 오차가 너무 큰 경우에요. 지금 샘플 사이즈가 88 밖에 안 되죠. 그래서 너무 작아서 에러 베리언스 추정을 잘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다른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들과 비교하면 US 알고리즘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우시안 대그 모델에 적용하는 게 PC 알고리즘이랑 GDS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가우시안 리니어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의 아이덴티파이빌리티를 설명했던 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이거 적용을 해보면요. 방향이 다 거꾸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제 어널리시스에서 스태티스틱스로 가는 이 관계 자체를 놓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GDS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들은 다 찾아내는데 방향을 전혀 찾지 못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경우에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에러 베리언스들이 다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비슷비슷만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자, 오늘 강의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다양한 Continuous Discrete Data에 이제 적용 가능한 Additive Noise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Additive Noise 모델이요, 변수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additive noise 모델의 identifiability condition을요. uncertainty 레벨과 이제 conditional variance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forward selection, 그다음에 backward selection, 즉 오더링의 첫 번째 원소부터 추정을 하느냐, 혹은 오더링의 마지막 노드부터 추정하느냐, 뭐 그 차이에 따른 방법들을 설명드렸죠. 자, 오늘 발표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논문은 여기 두 개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